조간신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손실을 보상하는 이 법률 제정 문제,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예정돼 있는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제 막이 오르게 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찬희 부소장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가 이제 1년 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 피해를 보는 분들이 워낙 커서요. 이 정치권에서 이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최순애 평론가께서 좀 이른바 손실보상법에 대한 얘기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이제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이제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을 제한받거나,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손실을 보상하는데, 그거를 이제 재난지원금 그때그때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법제화 하자는 게 지금 쟁점인데, 이 이제 법제화를 할 때 그러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손실 규모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러니까 손실 규모 파악을 위한 기준 문제, 그다음에 대상 문제, 그다음에 금액을 어느 정도로 줄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에 따라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지, 국가의 재정 능력이죠. 재정 대책의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폭이 넓어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좀 논란이 됐던 100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법안이 영업비용, 손실 비용으로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의 재원이 큰데, 그러지 않고 적어도 영업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영업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임대료 아니에요.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그 다음에 국가가 나누는 방법, 3자가 임대료를 동시에 부담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자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법제화를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국가가 보상한다는 정도만 이제 법제화하고 그 대상이나 금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담자라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어떤 쟁점이 있고, 이거를 이제 상반기에 할 거냐 아니면 2월 임시국회에 할 거냐, 이것이 또한 또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이런 이제 집행의 단계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저는 졸속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고 또 왈가왈부 말이 많을 거기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또 선행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속도의 문제는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정확도를 기하면서 규모를 파악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4월에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졸속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이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손실보상제가 지금 이익공유제라든가 상생기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함께 지금 코로나 3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모든 법안이 다 정해지거나 무슨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일단 좀 첫 번째는 이제 다른 거하고 좀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시작이 이제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익공유제라는 그가 이제 가장 핵심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익이 늘어난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주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 아닙니까? 이때 이제 문제가 코로나 특수로 인한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네. 그다음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가. 또 문제는 이번에 공유한 기업이 나중에 상황이 나빠지면
이걸 다시 메꾸어 주는 게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자발적인 기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난점이 있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난점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제도 비슷합니다. 손실보상제는 이제 지난번에 동년 매출액과 비교해서 뭐 그 차액을 뭐 수준에 따라서 50%에서 70% 정도 보상해주는 방안, 이런 게 지금 이제 제시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전년 동기 매출과 비교해서 차액을 표시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이메일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예. 이분이 이제 자영업자였는데, 실제로 매출 전체는 동년에 비해서 70% 상태, 즉 30%가 줄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이제 자영업자한테 이제 보상하는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받으셨어요. 근데 카드 매출은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받았던 거를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현금 매출은 확실히 자영업자의 경우 다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카드 매출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렇게 뺏어갈 것 같았으면 아예 주지 말걸, 뭐하러 나중에 줬다가 다 뺏어가느냐, 기분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해보면,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현금 매출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사실 말이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기준 잡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역시 재정의 이 규모가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빌리자면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홍남기 부총리 얘기가 이 정치권에서는 약간 무시되는 분위기가 강한데,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최순애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홍남기 부총리는 어차피 기재부 장관이니까 저는 뭐 그 입장에서는 할 말을 했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국가부채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도 재정을 엄청 쏟아붓고 있긴 한데, 일단 기초 규모 자체가,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재정을 투여하는 정책이 지금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문제가 있죠. 우리 특수 상황이. 네. 그래서 저는 뭐 기재부 총리는 할 말은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정치적으로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의 그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마치 어떤 정반 합의 어떤 논리처럼 그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쪽에서는 줄 필요성이 있는 거고, 뭐 국가의 문제, 국가가 어쨌든 그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들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을 확인하면서 협상을 하고 대안을 논의하고 현실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입장 자체는 굳이 논박이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럼 어떻게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을 거냐? 그것은 이제 국회가,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될 몫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라 이 얘기인 거죠. 네. 정치적 고려를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또 퍼준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국가는 영원하지만 영원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개인 가정사도 그렇잖아요. 쓸 일은 많아지는데 들어올 돈이 없다. 그럼 국가는 또 한편으로 들어올 곳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른바 이제 성장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태 현 정부에서 그런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한쪽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벌면서 써야 되는 건데, 벌면서 들어오는 어떤 재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고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지금 퍼주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또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거다, 대안 마련이 시작되는 거다. 어쨌든 또 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을 안 했지만, 어쨌든 법 제어를 하는데 동의를 했다고는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현실적으로 아까 매출액 부분은 저는 좀 무리가 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정확한 산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는 합의가 된다면, 동의가 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수당 개념으로 주는 것도 좀 뭐 동의가 일정 정도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대료 부분은 이제 국가가 절반 부담하고 또 임차인도 절반 부담하고 뭐 이런 3자 부담이 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거는 또 아이디어를 모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 네. 너무 빨리 법 제어를 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또 피해를 붙는 반들이 좀 분노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법을 막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현실성과 가능성과 재정 부담 능력을 다 감안해서 뭐 진중하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뭐, 시급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맥락에서 보면 이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뭔가 좀 이렇게 이 주장에 이 방점들이 다르면서 뭔가 좀 그 여권 내에 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좀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찬희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게 좀 경제학 원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좀 우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재원 마련 문제라든가 아까 화수분 얘기도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가 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이 점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과연 재원이 어딘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제학 책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조세가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고 써 있어요. 책에. 즉 자산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조세를 쉽게 말하면 이제 보편적 증세겠죠. 조세를 어떻게 잘 걷어서 국민에게 잘 나눠주는 방안을 세우면 되는데 자꾸 그 점을 자꾸 돌아서 가려고 회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자발적 기부라든가 뭐 상생기금이라든가 자꾸 어렵게 가려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 고정관념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네. 첫 번째는 최근에 유엔 기구인 웅크타드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코비드19에서 회복할 유일한 길은 대담한 정부 지출뿐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 코로나19가 있는 동안 작년 기점으로 코비드19 대응을 위해서 경기부양책으로 GDP의 몇 프로를 썼는가 이 자료가 웅크타드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일본이 GDP의 21%를 썼어요. 네. 캐나다가 16.4%, 호주가 14%, 미국이 13%. 근데 우리나라는 3% 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 기준에 볼 때는 굉장히 적게 썼다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국가가 빚을 진다 그러면 굉장히 겁을 내잖아요. 예. 근데 국가가 부채를 지는 거하고 외채는 다르거든요. 외채는 국가가 외국에 대해서 외환으로 빚을 진 거고 국가 부채는 대부분 국민에 대해서 진 빚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부채하고 외채하고 혼동을 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을 하면 좀 곤란하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가계부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말에 한은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낸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를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1.1%가 됐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세계 1위예요. 그에 반해서 국가부채는 세계 28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국가부채 수준보다 가계부채 수준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빚을 지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는 대답은 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 재정 지출한 게 21%. 네, GDP 대비. 예, 우리나라가 3%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그 재정을 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약간 좀 지나친 이제 지적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 대담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 오히려 대담한 정부의 지출이 이 세계 1위인 가계 부채를 이 완화시켜줄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아니 근데 그 부채 우리가 아직 50%가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국가 네. 부채가 GDP 대비. 근데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증가의 속도 문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뭐 재정을 정부가 투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이제 공감하고 인정을 하나 어쨌든 그 부분이 효율적이 되려면 아까 우리 김찬희 부소장 첫 번째 말씀 중에
그 정부가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 효능감 이것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정확한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돈을 쓰는 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런 국가 부채의 속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1년 단위로 너무 증폭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은 벌써 이제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년에 한 5 내지 6% 정도 되는 거고 지난해도 이제 그 정도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제발 좀 정확하게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국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즉자적인 대응은 하지 말고 좀 깊이 있게 좀 진단을 해서 제대로 좀 재정 투여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2995님, 월요일 아침 저널 최 소장님과 이 김 부소장님의 상세하고 찬찬한 설명 매주 잘 듣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디테일하고 수준 있는 설명드립니다. 엄지척이라고 이렇게 예, 두 분 얘기를 평가를 해주셨고요. 예, 오늘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될지 짚어보도록 하죠. 최순애 평론가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이제 지금 업무를 시작하긴 하셨습니다만 변창흠 장관 또 그 청문회 그 즈음에 또 논란들이 생각이 났는데 예. 이제 전체적인 인상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겸손해야 되면서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다는 표현인데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물론 이게 무슨 성인의 경지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예. 지금 박범계 그때 변창흠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지금 장관 업무를 시작하시지만 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좀 그래요. 이렇게 건건이 이게 나오는 지적되는 문제들이 많은지 오늘 야당이 청문회는 하겠지만 이미 사퇴를 어제도 얘기를 하고 한 마당이라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이것이 어떤 진위는 밝혀지겠지만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되는 거죠. 근데 고위공직자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장관 내정자 내지는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를 이 정부 마지막 이렇게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데 법무부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지고 얼마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서 업무를 집행할지 결국은 이게 지금 현 정부 내내 제기되고 있는 어떤 개인의 윤리 문제, 사회 도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어떤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실제 정책의 집행 그 결과 정치적 어떤 결과 그다음에 그것이 다가오는 국민들의 혜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치인을 바라볼 때 장관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판단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동의 그리고 존경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정말 바른 정치지 정책 따르고 사람 따르고 사람에 내재된 어떤 가치나 철학이 조금 아닌 것 같고 진실해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건건이 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분이 정치를 지금 국회의원을 몇 번을 하는데 지금 재산 누락 신고가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이거 좀 의도성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본인은 오늘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산 누락 부분도 본인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고시생 폭행 논란 단순한 사건 사고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위 공방도 있고 또 패스트트랙 당시에 또 야당 의원을 이렇게 헤드트랙 했다나 충돌 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 특히 이제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이제 지금 또 조사 중이고 이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되게 조금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거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거는 검찰총장의 관계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그 부분은 대통령도 내정할 당시에 주문을 한 것 같고 장관 후보자도 검찰총장을 과거처럼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무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전체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 김찬희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법무부 장관의 어떤 역할이 이제 중요하고 또 검찰 개혁이라든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지금 산적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임명해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데 두 가지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최순애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폭행죄로 지금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형사 피고인 상태로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거는 헌장사상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이거를 국민이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언론이 너무 제기를 안 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게 2017년에 그 장충기 문자 사건이라고 있었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장충기 사장이 기억납니다. 예, 전방위적 로비를 해서 삼성그룹에게 이롭게 이 사회를 이렇게 움직여 나갔던 그 어떤 실체에 대해서 폭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15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때 대표 발의했던 이학수법에 대해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장충기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 어떻게 로비를 했는가 이 실체가 그때 폭로된 적이 있어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이부진, 이세현 3남매가 삼성 SDS 불법 거래로 얻은 수조 원대 돈을 국고로 환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경영승계, 3세 경영승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시 이 장충기 문제를 보면 삼성 총수 일가의 명운이 걸린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삼성과 장충기가 얼마나 숨가쁘게 움직였는가 보여주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있는데 예. 당시 그때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를 할 때 이 법안에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으로 딱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박범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관련한 의원이었거든요. 그걸 삼성 로비의 대표적인 정황 증거로 딱 한 명을 들 때 박범계 의원을 그때 들었는데 그게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4년밖에 안 지난 얘기거든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좀 거론이 돼야 되겠네요. 네, 국회의원들이 이걸 꼭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특히 이재용 지금 부회장님이 지금 감옥에 간 상황 아닙니까? 예. 이건 그 국가적인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사실 야당 의원들도 예.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네네. 김찬희 부소장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 예,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오늘은 전 부산시장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부산의 애청자들이 이 부산 얘기를 너무 안 한다고 지적이 있어서 이 부산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지만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예, 수요일 여론의 중심 코너에서 이 부산시장에 대한 얘기를 꼭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주의 정치전망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부소장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